7년 만에 다시 열릴 것이라. 모두가 기대하던 한일 협력의 물꼬가 마지막 순간에서 기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조치에 주변국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군사외교 라인으로 직격했습니다. 그 나라 원칙과 주권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한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국가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이 밝힌 그 이유를 들은 몇몇 전문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건드렸다고? 그건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항목이 아니라 역사자존 국가의 명예가 걸린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국을 시험하려는 듯한 이 의문의 조치. 과연 무엇이 두 나라의 균형을 이렇게까지 뒤흔들었던 걸까요? 이제 그날의 진실을 한 외국 전문가의 눈을 통해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30분. 블랙이글스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급류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죠.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독도 비행 때문이라는 한 문장으로요. 저는 그 통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R. 랭커스터입니다. 나토 산하 항공 안보 전략 자문관으로 25년 동안 전 세계 공군력을 분석해왔고 특히 동북아 안보 환경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천착해온 분야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미 공군 장교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전투기 엔진 소리가 일상이었던 저로서는 항공 전력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이날만큼은 25년 경력 동안 쌓아온 모든 분석 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오키나와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껏 목격한 그 어떤 군사협력 사례와도 달랐고 동맹국 간의 신뢰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개비행 능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그들의 기동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고난도 편대비행에서 보여준 정교함과 오차 제로에 가까운 협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정확한 비행 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대로 오키나와 기지의 급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신호가 왔습니다. 급류 보류라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저는 처음엔 이게 흔히 있는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 변수나 장비 점검, 관제 순서 조정 같은 건 군사작전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몇 분 후 일본 측에서 보내온 공식 통보를 읽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독도 영공 비행으로 인해 급류 지원을 보류합니다. 단 1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아니 4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독도라는 영토 문제를 군사협력의 급류 거부 사유로 명시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25년 동안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군사협력 사례를 분석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에서 급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영역입니다. 전투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 떨어진다는 건 조종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류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철칙이었죠. 설령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급류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협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서류에 명시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나 오판이 아니라 계산된 압박이라는 걸요. 누군가 이 상황을 설계했고 타이밍을 잡았으며 블랙이글스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3주 전에 상세한 비행 계획을 제출했고 일본은 그걸 검토한 뒤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행 루트, 고도, 시간, 급류 지점까지 전부 확인했죠. 독도 상공 통과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 영토를 지나는 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일본도 그걸 알면서 승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행 당일, 그것도 30분 전에 갑자기 뒤집었습니다. 이건 우발적 결정일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블랙이글스가 일본 영공에 진입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점, 급유가 필수적인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일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공동구조 훈련을 앞두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바로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18년 초계기 갈등 이후 완전히 끊어졌던 군사협력을 복원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협력 복원을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급류 거부는 단순한 기술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었고 독도 문제를 군사협력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으며 동맹의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짓밟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분석해온 한국 정부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영토와 주권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단단했죠. 일본의 통보가 제 모니터 화면에 뜬 지 정확히 47분이 지났을 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는데 이건 단순히 빠른 대응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급류 거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미리 설계해뒀던 거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도쿄 자유대 음악제 파견 보류. 단 6단어였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추가 논평도 없었으며 그 어떤 감정적 표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류한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통보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엄청난 무게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도쿄 자유대 음악제는 일본이 3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대규모 문화 행사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기획됐고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화해의 무대였으며 특히 한국 군악대의 참여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홍보돼 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몇 달 전부터 7년 만에 한일 문화 협력 음악으로 하나 되는 양국 같은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일본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핵심을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군악대 파견 보류라는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취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그토록 공들여 만들려던 한일 우호라는 이미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선택이었고 한국 없는 한일 행사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첫 번째 대응을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군사로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급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자위대 항공기의 한국 영공 통과를 막는다거나 공동훈련을 즉각 취소한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를 건드렸죠. 그것도 일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부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했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과격하게 나온다는 비판을 받았을 테지만 문화행사 참여를 보류하는 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었고 그 누구도 이걸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먼저 군사협력에서 신뢰를 깼는데 한국이 문화협력을 제고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본 언론이 즉각 폭발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속보를 내보냈고 기자들이 외무성 청사 앞에 몰려들었으며 SNS에서는 한국의 일방적 취소니 외교 결례니 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일본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고 3년 동안 공들인 계획이 47분 만에 무너지는 걸 목격한 일본 정부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급하게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왜 보류했느냐, 금융 문제와 음악제가 무슨 관계냐, 앞으로 행사는 어떻게 되느냐 쏟아지는 질문들의 대변인은 한국 측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는데 협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걸 통보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소집된 국제안보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 온 분석가들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대응 속도와 정교함에 놀라고 있었고 이게 단순한 반사적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드려선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선을 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금융 거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된 압박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한 가지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영국에서 참석한 군사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외교적으로 완벽하다. 첫 타격을 상징에 맞췄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가 아니라 문화로 시작했다는 건 한국이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거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일본이 가장 아플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곳을 건드리되 국제법이나 외교 관례를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이건 수십 년간 외교 경험을 쌓아온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정교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화부는 외무성을 비난했고 외무성은 방위성에 책임을 돌렸으며 방위성은 기술적 검토였을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일본 정부 내부를 갈라놓고 있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이 사태를 일본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개인 노트를 펼치고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한국은 대응국이 아니다. 주도국이다. 일본이 먼저 칼을 뽑았지만 지금 판을 쥐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습에 바빴고 언론은 한일 협력 정상 궤도 진입이라는 희망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으면 외무성 대변인은 매일같이 양국 관계는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상 궤도라니요?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정상입니까? 그날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또다시 간결한 발표를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설명이나 부연은 일체 없었고 단 7개의 단어만이 전부였습니다. 한일 공동구조훈련 참여 보류.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12월 한국 해상 초계기가 조난 중인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접근했고 일본 측은 한국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양국은 서로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군사정보 공유는 중단됐으며 모든 공동훈련이 전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었죠. 7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양국 정부는 관계 복원을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특히 공동구조훈련은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명구조라는 인도적 목적을 가진 훈련조차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악화돼 있었다는 건 그만큼 초계기 갈등의 상처가 깊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은 이 훈련의 복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한일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특히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는 이 훈련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으로 만들려 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7년 만에 화해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 장이라는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서 이 훈련의 의미를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이 훈련 준비에 1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한국 측과 수없이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훈련 시나리오를 수십 번 수정했으며 참가 인원과 장비 규모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몇 달 전부터 역사적인 한일 군사협력 재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한일 관계가 완전히 복원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단 7단어로 무너뜨린 겁니다. 참여 보류. 이유 설명도 없었고 대안 제시도 없었으며 협의 여지를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류한다는 사실만 통보했을 뿐이었는데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들이 대외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왜 갑자기 보류를 결정했느냐,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양국이 1년 넘게 준비한 훈련이 이렇게 취소될 수 있느냐, 기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장관은 땀을 닦으며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번복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보류라는 단어는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었고 왜 안 되는지는 일본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였으며 급류 거부와 군악대 파견 취소에 이어 이제 군사훈련까지 막았다는 건 한국이 얼마나 단단하게 선을 긋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본 자위대 내부 소식통과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고 목소리에는 지칠 대로 지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랭커스터, 이건 끝났어요. 우리가 7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의 저 한 문장이 우리 정부의 모든 계획을 박살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발표는 단순히 하나의 훈련을 취소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토록 공들여 만들려던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서사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급류 거부 이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은 2번의 정밀 타격으로 일본의 외교 전략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이제 일본은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메시지를 곱씹어봤습니다. 참여 보류라는 표현에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구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는 건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거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급류 거부, 독도 문제, 그리고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좀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고 특히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대응을 교과서적인 단계별 압박 전략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국의 2번째 결정이 발표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방위성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회견장에서 그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블랙이글스에 대한 금유 보류는 순전히 기술적 검토 과정이었으며 한국과의 군사협력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표정은 평온했으며 단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교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술적 검토라는 표현은 너무 세련됐고 문장 구조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빈틈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일본 정부 전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같은 말을 했고 방위성 장관도 같은 표현을 썼으며 심지어 총리 관저 대변인까지 기술적 검토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된 메시지였고 누군가 작성한 대본을 모두가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명시한 최초 통보는 도대체 뭡니까? 한국 측에 보낸 공식 문서에는 분명히 독도 영공 비행으로 인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건 기술적 문제였다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25년 동안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을 분석해왔고 정교하게 준비된 해명과 급조된 변명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내놓고 있는 건 명백히 전자였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예상했고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았으며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발신자 불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도 없었고 본문에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짧은 영어 문장만 있었으며 첨부 파일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이메일을 열어볼지 말지 고민했는데 익명의 자료를 함부로 다루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었는데 블랙 이글스의 비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항공기 등록번호, 정확한 비행 루트, 독도 접근 고도, 채공 예상 시간, 심지어 기상 조건과 연료 소비율까지 계산돼 있었고 문서 상단에는 한국 군용기 독도 영공 통과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블랙 이글스 비행 2주 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정확히 언제, 어느 루트로, 어떤 고도에서 독도를 지날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미리 준비해뒀던 겁니다. 이건 우발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도발이었고 설계된 압박이었으며 한국을 시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측 국방분석관과의 비공식 회담이 잡혔습니다. 서울에서 파견된 그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감시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금유 거부를 계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여론용 시나리오였어요. 독도 문제를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려던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의 진짜 목적은 금유가 아니라 독도였고 한국을 도발해서 과격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한 뒤 그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던 계획이었으며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영토 분쟁 국가로 낙인 찍으려던 치밀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았고 냉정하게 원칙으로 대응했으며 오히려 일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일본과 협업해왔고 나토 회의에서도 일본 측 인사들과 긴밀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었고 동맹의 신뢰를 정치 도구로 사용했으며 한국의 주권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부 문건을 확인하고 난 뒤 한국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용했고 언론 발표도 없었으며 화려한 성명서나 기자회견 같은 건 일체 없었지만 실무진과 전문가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 채널 전체를 재정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상 협력 프로토콜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공중작전 정보 공유 체계를 재평가하며 양국 간 군사 한라인 운영 방식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협력 관계 전체를 원점에서 재구성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대응도 아니었고 일본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극히 실무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신뢰가 깨진 상대와의 군사 협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에 따라 모든 걸 재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유 거부라는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압박이었다는 게 밝혀진 이상 일본과의 모든 군사 협력 구조에 얼마나 많은 허점과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일본 방위성은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정비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었고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으며 모든 협력은 한국의 재평가를 통과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칼을 갈고 있었고 그 칼날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차분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SNS에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 조용히 문서를 검토하고 실무진들이 모여 협력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데이터와 기록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예측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은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같은 주에 브뤼셀에서 유럽 안보 전문가 회의가 열렸고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동북아 군사 협력의 현황과 전망이었는데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한국과 일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는데 그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선긋기 전략은 외교 교과서에 실려야 할 사례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과잉 반응 없이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독일에서 온 군사 분석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일본의 금유 거부는 명백한 전략적 실책이다. 동맹 신뢰를 정치 도구로 사용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한국은 그에 대해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건 성숙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좀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참석자가 한국 편으로 기울고 있었고 일본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전략적 오판 한국 대응 분석이었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국조차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번 금유 거부 사건에서 전략적으로 무너진 쪽은 일본이다. 한국의 대응은 외교 원칙과 군사 전략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일 동맹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동맹국 일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이건 국제사회의 판단이 얼마나 명확하게 한국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분석관에게 연락해서 한국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그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긴 조용합니다. 정부는 평소처럼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언론도 크게 떠들지 않고 있어요. 일상적으로요? 지금 동북아 전체가 뒤집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고 일본의 공경을 비웃지도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용해서 더 큰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원칙대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금유 거부 시각, 통보 내용, 일본 측 반응, 국제사회 평가 모든 걸 문서화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꺼내 쓸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일시적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를 쌓고 기록을 남겨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었고 그 역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반격을 시작한 건 한국의 군사 채널 재정비 소식이 퍼진 직후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동시에 움직였는데 그 타이밍과 메시지가 너무나 일치해서 저는 이건 역시 누군가 설계한 시나리오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과도하다, 군사 협력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일본 외무성, 방위성, 주요 언론사들이 마치 합창하듯 동일한 표현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을 과잉 대응 국가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격을 보면서 오히려 일본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은 등이 벽에 닿았을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였고 상대방의 정당한 대응을 부당한 공격으로 둔갑시켜서 여론을 돌려보려는 전형적인 수세적 전략이었으면 25년 동안 수많은 국제 분쟁을 지켜본 저로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때가 바로 당사자가 가장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급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여론마저 한국 편으로 기울자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도 벌여서 판을 뒤집어 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짧고 단호했는데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던진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영토와 명예가 걸린 문제에 타협은 없습니다. 단 11글자였지만 그 문장이 가진 무게는 수천 개의 단어보다 강력했고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변명도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으며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자신들이 이런 대응을 하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고 일본의 과잉 대응 프레임에 반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으며 단 한 문장으로 자신들의 원칙이 무엇인지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일본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금유 거부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은 방위성의 초기 대응이 너무 경솔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한국을 너무 자극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가 워낙 명확하고 단호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먼저 선을 넘은 거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개인 노트를 펼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대응이 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가? 누가 국제관례와 외교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정확했다. 일본은 오판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고 이건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금유 거부는 동맹 신뢰를 깬 명백한 실책이었고 독도 문제를 군사 협력에 끌어들인 건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이었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적이었고 단계적이었으며 국제 관례에도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고 단지 일본이 깬 신뢰에 대해 정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고요한 밤속에서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일본의 압박과 프레임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켜냈으면 그 결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나고 있었고 승자는 명백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카드가 나온 건 한국의 영토와 명예 선언이 있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던진 한 문장은 명백한 위협이었는데 한일 공동구조훈련의 복원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표현 속에는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협력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압박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도 일제히 한일 군사 협력 위기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고 국제사회의 일부 언론들도 한일 갈등 재점화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위협성 발언을 듣는 순간 일본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블러핑이었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허세라도 부려보겠다는 절박한 시도였으며 한국이 여기서 주눅 들거나 한 발 물러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흔들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난 2주일 동안 보여준 한국의 대응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압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이 답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단 8글자였지만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위협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으며 일본의 프레임에 말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선언했을 뿐이었는데 이건 외교 문장이 아니라 강대국의 태도였고 압박하든 위협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가 일본의 전략적 실책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실었고 미국 국방 전문 매체들도 한국의 원칙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유럽 안보자문단은 한국은 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일부가 한국이 과하다고 우려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새워 나토 본부에 제출할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쓰는 문서였고 보고서 제목은 한일 금융 거부 사태의 종합 분석 패자와 승자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패자는 일본이고 승자는 한국이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직설적인 결론이었지만 이건 사실이었고 전문가로서 저는 사실을 기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대응의 정교함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국제 관례를 벗어나지 않았고 과격한 군사 대응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단계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성숙한 외교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정교한 강경함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잉 대응을 언급하지 않았고 협력 불투명 같은 위협성 발언도 사라졌으며 공동훈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거부의 여파가 일본 내부로 되돌아가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더 이상 큰 소리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으며 사실상 조용한 후퇴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침묵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동북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제군사훈련 구조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원칙을 지키는 안정적 파트너로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태평양 군사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명백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회의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 걸 목격했는데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의 대응 방식이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일본의 이미지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금융 거부 사건은 이제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 결손 사례로 고정되어 버렸고 각종 세미나와 학술 논문에서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정치, 도구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자충수를 둔 것이었고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군사 외교 전략에 대한 국제적 인정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원칙 외교를 미국식 대응 모델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 방식을 중견국의 모범 사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이번 사건의 승자가 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 자신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국을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는 나라라는 틀로 접근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전략적이었고,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으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분석 프레임 자체를 수정해야 했고, 앞으로 한국을 평가할 때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개인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최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일 갈등이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대응을 통해 영토와 주권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상대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 질서의 수동적 참여국이 아니라 능동적 기준 제시국이 됐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